자, 여러분, 우리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발생이 된 거죠. 사실 개정은 2020년 8월 18일 날 했고 시행은 이제 올 6월 1일부터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또 6월 1일 올해 2021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텀을 둬서 과태료 부과는 2022년 6월 1일부터 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알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임대료 등의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동의할 부분도 있지만 비동의의 부분도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었고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잘못하면 이 확정일자 제도에 대해서 오인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든 뭐 목차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주요 내용이라든지 신고 절차라든지 본 제도에서 주의할 점, 아까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뭐 말 그대로 국토부라든지 감정원, 즉 한국부동산원에서 브로시로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한 번에 처리를 하겠다. 원스톱으로 하겠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러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하면 아까 같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과연 정확한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어떻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내용까지 이제 봤고요. 그러면 주요 내용 이런 내용을 보자면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뭐냐? 주택임대차 계약 즉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을 했다가 해제한 부분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첫 번째는 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해제를 놨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 아시죠? 왜 넣었어요? 이거는요. 계약을 해서 가격을 높이 계약을 해서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렇죠. 이 정도의 계약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오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 부분도 신고를 꼭 하게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 신규 계약 변경 해제에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신고하도록 의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의 유형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갱신, 변경. 그래서 모든 신규 계약, 임대료의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하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임대료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이 되는 갱신 계약, 즉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제외. 이 부분도 이게 좀 묵시적 갱신의 부분과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차이점도 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건 뭐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권도 사실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이런 부분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 의무는 어떻게 하고, 신고 주택, 신고 지역은 어떻게 되고, 신고 금액, 과태료 이런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신고 의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예요. 잔금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이해의 부분이 힘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야, 이거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임대인들의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보화하기 위한, 데이터화하기 위한 건데 왜 꼭 체결일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잔금을 치르게 되면 임차인이 분명히 전입신고할 거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한 걸로 공동신고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체결일보다 잔금일은 또 어떠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거기에서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주택, 주택에는 단독주택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신고지역,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 신고금액 쭉 나와 있어요. 더 상세한 부분은 뒤에서 할 거니까 다시 볼게요. 뭐 간단한 부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자, 그러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신고 항목이죠. 신고 항목. 어떤 신고를 할 것이냐.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면적, 평수. 그렇죠? 뭐 우리 이제 평수 사실은 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 및 계약 기간 및 임대차 계약의 내용, 이런 부분이 신고 항목이고요. 갱신 계약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한다는 거예요. 신규라든지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라든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한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까 묵시적 갱신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 차이점은 뭐냐? 갱신권.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서로가 통보를, 지금 뭐예요? 잔금 전 6개월에서 2달 전까지. 그렇죠? 이게 또 법이 바뀌었죠. 한 달에서 2달로요. 2달 전까지 서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이제 2년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하더라도 2년이 다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쓰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묵시적 갱신은 서로가 통보를 안 해서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점은 묵시적이 끝난 후에 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써서 2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다시 2년을 후에는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아주 혼동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자, 대상 지역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내용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은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다. 자, 그러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신고 방법. 자, 원칙. 계약 당사자가 각각의 신고를 한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외가 있죠.
그럼 예외는 뭐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이게 어떤 경우였어요? 그렇죠.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거래신고가 된 걸로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전세가 들어가는 경우엔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30일이 넘어버리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과태료는 임대인 쪽에 내는 거니까요. 자, 다만 여기서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각각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그런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한다?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계약 당사자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 계약해서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면 임차인이 잔금 치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면 신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들이 아주 오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원칙과 예외 부분을 나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사실은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다만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내용, 신청 방법. 그 다음에 타 법률의 신고의 의제. 타 법률의 신고의 의제는 뭐냐?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신고한 걸로 본다.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외의 조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즉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확정일자 받게 되면 신고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차이점이 뭐라고요? 신고해서 계약해서 30일 이내인데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잔금, 보통 전세 잔금이 한 달 이내로 잘 안 된단 말이죠. 뭐 45일이라든지 2달 정도 보통 봤을 때 아니면 뭐 석 달 보는 경우도 있죠. 전세가 길어지면. 특히 주택 같은 데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고 처리의 방법. 이거는 간단해요. 단독. 공동이 있고 단독이 있어요. 공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신고한다. 뭐 계약서 첨부하면 된다. 이 내용이죠. 뭐.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고와 단독신고가 있다. 공동신고 부분 했고요. 단독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즉 계약 당사자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뭐 거부할 리 있겠어? 있겠어요가 아니라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임차인들이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행위 주체를 임차인 신고. 이제 이런 내용.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미신고인 경우는 임대인 앞에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간단히 봤고요. 주택임대차의 Q&A를 잠깐 볼게요. 임대차 신고의 대상 건물은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우리가 건물, 주택이란, 건물이란. 이 건물은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에다가 뚜껑을 닫히면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모든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등기된 건물도 건물이고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 뭐 옥탑방 같은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신고제의 대상 건물은 즉 임대차를 한 주거용 주택, 즉 아파트, 그렇죠? 다세대. 그 다음에 주택 외 준주택.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1번, 2번은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주택 외에 준주택인 경우에 고시원이라든 기숙사, 그 다음에 비주택,
공장이라든지 상가 내의 주택이라든지 판잣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도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고 한다면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계약갱신을 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하겠죠. 하나, 다만 계약서가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는 이를 인정해서 신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는 서로 안 썼지만 사실은 우리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제가 온라인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영수증 같은 게 입증 자료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임차인이 자꾸 부담 가질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임차인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등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랬는데 과태료의 부과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거죠. 부동산 거래에서 시행과 부과는 이제 2022년 1월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신고 Q&A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제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오해의 여지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약 신고, 아까 계약 때 신고하라, 잔금 때 신고가 아니라는 거에 유념하셔야 돼요. 임대인들은. 다만 계약 기간을 내서 한 달 이내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거래신고가 된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을 자꾸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왜 잔금시로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큰 걱정이 없어요. 꼭 임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꼭 임대인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달 이내에 잔금할 때는 임차인이 해도 신고되는 걸로 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해주겠다고 지금 확정일자 여기에 보면 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의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그러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제도가 최고인 것 같이 잘못 오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확정일자 제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뭐가 우선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시킨다는 거예요. 확정일자 하나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 확정일자 받으라 했는데 확정일자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받는지. 채권에 물권하거든요. 채권에 물권한데 사실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요. 어떤 때가 있느냐면 확정일자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드는 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해결은 되지만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확정일자를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사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드는 게 선결 문제예요. 그리고 대항력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서 즉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임대차를 하는데 임대 물건에 거의 대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아무리 주택의 인도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 요건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확정일자의 문제이지 사실은 임차인을 가장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대항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서 가장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일 먼저의 선은 대항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정한 권리 보호는 전입신고가 해결 우선이다. 맞아요. 전입신고 꼭 해야 돼요.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해야 대항력이라는 게 이 길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확정일자를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우리는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모든 만능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다. 어떤 때 확정일자가 힘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확정일자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자, 이거는 뭐를 했느냐면 여기에 보면 임대차 시장에 투명하게 하고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1, 2, 3, 4, 5번이 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쓴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투명성이라 해서 투명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세 자료의 오인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임대인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과세 자료로 다 쓸 거 아니야? 사실은 임대 수익 보면 과세 내야죠. 세금 내야죠. 그거에 따라서 세율 조정에 따른 어떠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투명성 있는 자료 분명히 모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들이 오인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료는 모두 투명성으로 가자. 그리고 세율의 조정을 하겠다. 이게 정부에서 임대인 앞에 오히려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즉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시점이 조정. 아까 제가 시작을 할 때 말했죠. 신고 시점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면 어떠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 시점.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 신고가 아니고 잔금 신고다. 그럼 한 달 이내 때는 임차인이 하니까 임대인은 걱정 없겠다. 그럴 바에는 잔금 때 해버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투명성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6가지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딱 얘기한다면 임차인을 진정하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하게 할 거는 대항력을 만드는 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 있는 집들의 문제에서 확정일자 제도를 하는 거다. 구분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하면 확정일자 제도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이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에 우리가 오인의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어떻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궁금한 점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원지대 부동산학과 학생들 다 알고 있지만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랜드토피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질문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어떻든 주택임대차의 거래신고제도 혼란의 부분보다 이제 1년 정도의 과태료 부과기간도 유예가 됐고 그런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더 개정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